반갑습니다. 캐난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이 캐난이래 가지고 캐나다 선교사냐 케냐 선교사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 이름으로 캔을 쓰고 라스트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캐난 선교사입니다. 지금 사회자분이 다소 생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4차 산업혁명은 WEC,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해서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뭐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강의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소 열악한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분들은 좀 생소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오고 있고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므로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기용 목사님으로부터 세계 각국 언어로 환영사,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I가 한기용 목사님의 음성을 이렇게 합성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인사말 내용은 참고로 챗 GPT가 작성한 것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한국말부터 해주세요. 말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세계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잘 헤쳐나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휴식을 가지시며 재충전을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여기 있어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여정을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띄워주십시오. Thank you, missionaries. A warm welcome to you from around the world. Your dedication and sacrifice make you light and salt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We are so proud of you as you continue to spread God's love even in the midst of difficult moments. We hope you will take this time to rest and recharge during the convention. We are here with you, cheering you on, and traveling this journey together. Thank you. 스페니시 띄워주십시오. Gracias, misioneros. Os damos la bienvenida desde todo el mundo. Vuestra dedicación y sacrificio os convierten en luz y sal en todos los rincones del mundo. Estamos muy orgullosos de vosotros, que seguís difundiendo el amor de Dios, incluso en medio de momentos difíciles. Esperamos que os toméis este tiempo para descansar y reponer fuerzas durante la convención. Estamos aquí con vosotros, animándoos y recorriendo juntos el camino. Gracias. Traducción realizada con la versión gratuita del traductor 불어입니다, 불어. www.dpl.com/translator. 자, 마지막으로 태국어 띄워주십시오. 태국어. Kartan Rabiang Bunchat Tawal Kwang Tumetela Karisis Lakang Kuntmai Kunebay Leklue and Tukmumulk Irapumia Chentau Kunma Kain Kanati Kunyang Kungefia for Kwam Rakang Frekchaim Tam Klangchu Ngevla Tiakal Mabak Era Wangwa Kunchai Chulani Pue Fakfun Eletim Plangain Rawankar Prachum Era Yuthini Kap Kunek Malangai Chukunele. 자, 이거는 AI의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한기용 목사님의 음성을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배우게 한 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주입하면은 어느 나라의 언어든 간에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지금 AI 기술은요,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여기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거하고 아바타 기술이라는 거하고 이런 음성 기술하고 합쳐져 가지고 홀로그램이라는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미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알고 선교사분들도 선교지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잘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도 아주 핵심,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좀 우려할 만한 이런 과학기술 시대가 가져다주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 다음에 사우디의 변화, 사우디 신해산의 의미. 사우디는 왜 갖다 붙였냐면은 네옴이라고 지금 과학기술 문명의 총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사우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2조 달러가 투입되는 이 첨단 과학기술 이 도시가 새로 건립되는 건데요. 아울러 지금 사우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신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 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해 드릴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난 살아야 되겠고 사람은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난이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직접 AI가 한 얘기입니다. AI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가장 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물체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AI. 사람보다 더 똑똑한 물체가 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테크를 아는 사람과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아는 사람은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회의 약자로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미래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말씀과 세상과 교회를 다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건데 코스모스는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오전에 박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반 이상은 과학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학기술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세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과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저기서 보셨듯이 이 패러데이 법칙을 발명한 패러데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멘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뉴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구글의 CEO는 순다 피차이라고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은 물론 힌두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사야 난델라라는 사람, 이 사람도 힌두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에이티스트라고 부르죠.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팀 쿡 같이 애플의 CEO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이 입장이 애매모호한데요. 분명히 이 컨버트된 크리스찬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호킹 박사님, 이분도 안 믿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노벨상 과학자 수상자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처드 더슨 같은 사람인데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 좀 이따 소개를 하는데요.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인데 에디슨 이후에 16대 16번째의 그 과학자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2045년이면 영혼 불멸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치오 카쿠라든지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이런 사람들 전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은 20세기 초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20세기 초에는 전기, 자동차, 전화 이런 것들이 발명이 돼서 급속도로 문명이 발달되었던 시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이 유행해가지고 5천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이가 죽었던, 사상자를 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약 1,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1920년 6월 정도에 인플레이율이 24% 차지할 정도로 인플레이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디플레가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하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 전화는 아니지만 AI를 비롯한 이런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고요. 이 COVID-19이라는 아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러한 우리가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니지만 세계대전으로 차칫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그 전쟁도 우리가 지금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요. 인플레 지금 굉장히 미국을 비롯해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죠. 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혁신이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제일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지금 AI,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제놈 시퀀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로보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라는 것이 문제점이 해결이 됐어요. 제가 1990년도에 USC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AI라는 과목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미래의 학문이라 해가지고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AI 쪽을 많이 전공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공하고 나서 어디 이거를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예. AI가 그 당시에는 이론만 있었지 어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을 AI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AI의 암흑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파고를 거치면서 이것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테크니컬한 문제, 왜 이 AI의 문제가 안 풀렸냐? 정말 사람은 3살, 4살만 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컴퓨터 보고 구별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뇌가 활동하는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뇌가 작동하듯이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게 딥러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딥러닝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AI가 본문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씩 혹은 수백 개씩 전 세계에서 AI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보틱, 이것을 응용한 로봇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더니 한국이 엄청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DNA 시퀀싱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DNA 시퀀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제 테크니컬한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 법제적인 문제가 남아가지고 아직 자율주행차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일부 주는,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가 제일 그 법제화가 빨리 됐는데 이런 주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왕성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의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지금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AI의 개발을 6개월만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6개월만 멈춰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겠죠. 기업 간의 경쟁 때문에. 자, 그리고 화폐 혁명, 금융 혁명, 인터넷 혁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분도 계시고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데는 자국의 화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이죠. 이런 화폐 혁명,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금융 혁명, 그다음에 인터넷 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만에 탈달러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 만에,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달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라고 5개의 국가가 달러에 대항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모이고 있고,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달러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초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는 로마의 화폐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로마의 화폐 가지고 통용되는 국가가 많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포르투갈 화폐가 약 한 80년, 90년 가까이 포르투갈 화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 화폐가 또 지배를 했습니다. 스페인 화폐가.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화폐가 네덜란드의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 화폐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영국 화폐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미국 화폐가 약 한 1920년경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달러의 그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달러 시대가 지나고 나면 무슨 화폐가 달러의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룸을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가 완전히 안 쓰여지고 비트코인이 대신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겸용해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가 갑자기 안 쓰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거쳐서 점점 쓰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서 그 대체로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혼자 나온 것이라 상당히 많은 그 참고 문헌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그 다음에 더 랭게지 오브 갓이라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게놈 프로젝트의,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최고 그 책임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의 책,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나 이런 거를 쓴 이 미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굉장히 그 지금 핫한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그다음에 레이 커즈왈이 쓴 Singularity is Near. 이제 컴퓨터의 출현이, AI의 출현이 인류 전 세계의 60억 명, 7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컴퓨터 한 대를 못 따라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Singularity is Near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점을 20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지 한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Singularity is Near입니다. Near, 더 가까워졌다. 2045년까지도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책들을 참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이 레이 커즈라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의 발언을 주목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발명왕이에요. 에디슨 다음에 버금가는 발명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는 그 교회의 이 오케스트라 음을 내는 그 건반,
이 뮤직 신테사이저도 이 사람이 발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고,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그 문자를 갖다가 음성으로 컨버트하는 이런 그 시스템도 이 사람이 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명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여태까지 적중률이 86%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인간의 체스 챔피언을 어느 시점에 가서 능가하게 될 것이다. 전혀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는 시절에 이제 그런 거를 예측했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예측했다든지, 이래서 이 저축률이 높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2029년까지 첨단 인공지능이 로봇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봇이 스스로 자기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인 운동을 펼칠 거라고 그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로봇이 자기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인 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2030년대가 되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인간 사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지금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계와 대화를 하죠. 어떤 때는 저도 집에서 와이프가 집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집안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2045년에 특이점이 완성된다. 이 특이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영혼 불멸의 시대가 온다고 이 사람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99년까지 전체의 뇌가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고요. IT 업계에 35년 종사하다가 2021년 재작년에 현업에서 은퇴를 했고요. IT 업계에 있으면서도 약 한 20년 동안 자비량 선교사로 선교단체를 창립해서 글로벌 미디어 앤 IT라는 선교단체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강의를 2016년부터 약 한 수백 회 정도 강의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2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한국의 그 이마트에 가서 일랜드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첫날은 한 200명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 일주일 후에 한 번만 더 강의해 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강의를 했더니 그때는 2,000명이 오셨더라고요. 그 후에 그 해에 20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아주 한국의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세마포 호더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마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입으셨던 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실 그 옷, 하얗게 빛나는 옷,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의의 행실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포럼을 하자라는 뜻에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이라는 뜻으로 세마포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과 등져서도 안 되고, 아침에 박규호 교수님도 얘기하셨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과 영합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마주하며 대화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나타내고, 호더스는 길이라는 그런 그리스 말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시내산을 제가 2020년 1월 달에 방문하고 나서 시내산은 분명히 100% 사우디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우디 시내산의 이 진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소더스 아카데미라고 출애굽 학교, 이 성경의 진리를 논하는 이런 출애굽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주는 특색은 초생명사회 초지능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건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1차, 2차, 3차까지만 해도 생명에 대한 것은 전혀 그거는 산업혁명에서 타치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명공학이라든지 인간 복제 기술이라든지 줄기세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보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명이 언급되어지고 생명이 터치되는, 그것도 태아 때부터 터치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성입니다. 초연결성은 이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여태까지는 컴퓨터만 인터넷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가 전부 인터넷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세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메타라고 페이스북 자체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대해서 이게 크게 봤으면 그 페이스북이라는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꾸고 앞으로 자기네들은 메타 시대에 대응을 하겠다. 2030년경이면 가상이 가상현실인지 현실인지 실제 현실이 가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가상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상에서 부동산을 사고, 가상에서 쇼핑도 하고, 가상에서 패션쇼도 하고, 가상에서 교육도 하고, 가상에서 결혼도 하고, 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현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버튼만 누르면 현실에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코인이라든지 크립토가 중요한 겁니다. 가상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직접 쓰여지는 그런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한다고, 자녀들 게임 많이 한다고 담을 했는데 이게 전부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군대 훈련 같은 것도 게임 형식으로 합니다. 가상에서 군대 훈련을 해요. 실제로 그런 그 시나리오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군인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가상에서 다 해놓고 이거 쓰고선 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대생들이 시체 해부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시체 해부 실습을, 시체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가상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인지 실제 현실이 가상현실이 이제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곧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가상현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그 발달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컴퓨팅 파워가 2년마다 2배로 빨라지는, 그리고 커지는 이 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거의 1년 반마다 2배의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전자 정보 분석 같은 건데, 유전자 정보 분석 같은 거는 옛날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팅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랩탑 컴퓨터 가지고 다 가능해지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의 컴퓨터보다 자그마치 100만 배가 빠른 컴퓨터가 나옵니다. 100만 배. 만약에 이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는 그야말로 수백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가지, 20가지를 뽑아보라 하면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AI입니다. AI고 로보틱이고 사물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메타버스, H 컴퓨팅, 퀀텀 컴퓨팅, 나노 기술 이런 것들. 근데 오늘 강의는 약 한 3가지, 4가지 정도에 국한해서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4차 산업혁명 강의는 한 학기 이상 1년 내내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광대한 분야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3가지, 4가지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의 그림인데 여기에 AI라는 것은 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AI는 뇌에 해당되는 것이고,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전 세계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 한 데이터 센터에 컴퓨터가 수백만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백만 대. 거기에서 바로 이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 센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IoT 기술. 그 다음에 P에 해당되는 것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혹시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오일을 소유하는 것이 이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부유한 국가입니다. 데이터가 곧 돈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나라일수록 어마어마한 부를 걸머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소유한 기업일수록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해당되는 게 로봇. 그런데 이제 로봇이 다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속에 또 AI가 장착이 돼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만들어 놨죠. 스스로. 자,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 혹시 블록체인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인. 예. 코인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돈으로만 생각을 해요. 코인을. 그런데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의 새로운 플랫폼, 인터넷의 새로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입니다. 여태까지는 웹 1.0, 웹 2.0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웹 2.0의 시대였는데 앞으로 시대는 웹 3.0, 웹 4.0의 시대입니다. 이런 AI라든지 이런 첨단 테크놀로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웹이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웹은 무엇으로 구현해야 되냐면 바로 블록체인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 새 인터넷은 바로 블록체인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블록체인 때문에 화폐 혁명과 금융 혁명과 경제 혁명과 인터넷 혁명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크게 아마 10배, 100배보다 더 크게 오는 것이 이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자, AI를 살펴보면 AI는 딥러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AI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 요게 이제 AI의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풀렸다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이 컴퓨터는 거의 임파서블 했습니다. 정말 그것도 구별을 못하느냐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알죠. 금방 보면 알죠. 기계로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3살짜리, 4살짜리 애는 어떻게 그거를 구별을 해내느냐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받아낸 것이 바로 이러한 모델입니다. 이게 처음 인풋이 있고 제일 왼쪽 게 인풋이고 제일 마지막 게 결과물입니다. 그 중간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이렇게 점점 도출해 나가는데 그 속에서 저 무수한 화살표들이 저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컴퓨터의 그 빠른 속도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결론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이 딥러닝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도 모릅니다.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그런데 컴퓨터는 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가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패턴을 만들어요. 그 패턴을 자기가 암기를 해요. 컴퓨터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패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들어오면 그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금방 찾아내는 겁니다.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무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컴퓨터는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모른다 해서 이걸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AI를 아무리 잘하는 천재급 사람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는 찾아냅니다. 챗 GPT라는 거, 혹시 챗 GPT를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10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챗 GPT. 한번 챗 GPT를 지금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것이든 다 해답을 줍니다. 무슨 것이든.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해답을 줍니다. 이게 이제 챗 GPT 전의 세대와 챗 GPT 후의 세대로 앞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챗 GPT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한국말로 챗 GPT에다가 이거 영어로 좀 번역해줘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걸로 영어를 잘 번역합니다. 불어로 번역해줘, 프랑스어로, 스페니쉬로 번역해줘 하면 그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얼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영화 같은 걸 저희가 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자막도 깔고 이럽니다. AI의 기술을 이용해서. 예. 번역만큼은 챗 GPT와 AI가 지금 무지하게 잘합니다. 무지하게 잘해요. 예, 번역 같은 거는. 앞으로는 머지않아 동시에 이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동시에 번역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 답변을 못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한 3, 4년 내에, 아마 3, 4년 내에 현지의 말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AI의 그 대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제프리 힌튼이라고. 제프리 힌튼이 이 AI의 시스템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땡큐. 구글 이사였는데 구글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떠나기로 했냐? 이제 자기가 AI를 정말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지만 앞으로는 정말 A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겁이 난다. 이래가지고 구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틴 폴딩 이슈라는 것은 이것도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백질이 처음에 이렇게 실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3차원으로 접혀가는 과정인데, 이 접혀가는 과정을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 사람의 몸속의 그 펑션을 이해하고 신약 개발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굉장히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실같이 생긴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폴딩이 돼가느냐 하는 거를 풀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십억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 폴딩 문제를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약 한 10만 개 정도의 그 문제를 해결했대요. 근데 수십억 개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글에서 나온 구글 폴딩이라는 것이 해결을 해버렸어요. 구글 폴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폴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데 거의 90% 가까운 예측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것이 또 플라스틱 분해시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플라스틱 쓸 때마다 상당히 길티 필링을 갖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1위를 했어요. 그림 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어요. 제가 2017년, 18년에 이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면서 창작 부분만큼은 이거는 몇 년 내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창작을 지금 이미 AI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작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물론이고 음악 작곡도 지금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AI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AI가 작곡한 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리고 AI가 작곡한 거하고 사람이 작곡한 거하고 어떤 게 낫냐고 그 경연대를 하면 AI 작곡한 게 낫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물론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고 이게 AI가 작곡한 건지 사람이 작곡한 건지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정도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AI가 소설까지 씁니다. 일본에서 AI가 쓴 소설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구글을 떠나기로,
자기는 이 AI가 실존적인 위협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얀 르쿤이라고 또 AI의 또 이 대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볼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챗 GPT를 만든 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 이게 17살 때부터 이런 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 업계는 정말 정말 천재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천재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샘 알트만 이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챗 GPT를 만드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챗 GPT 4.0 지금 현재가 위험이 아니더라도 챗 GPT 9.0 정도 버전이 가면 앞으로 미래에 9.0이 나올 거는 아마 5년에서 10년 내에 나올 겁니다. 이 챗 GPT가 갑자기 악마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악마로 변한다는 것은 이 결과물이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이 솔루션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로봇의 사용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는 통닭 튀기는 로봇이 이미 유행하고 있어요. 통닭 튀기는 로봇이. 그 다음에 김밥, 떡볶이 만드는 로봇이 이미 가맹 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앞으로 의료 로봇, 의료 수술 같은 거는 로봇이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자체가 로봇이고, 그 다음에 배달을 하는 것은 전부 이제 이 로봇이 감당을 할 것이고, 농업을 생산하는 것도 로봇이 감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인 로봇.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어요. 한국에서도 군인 로봇을 만드는 것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군인 로봇을. 그런데 결국 군인 로봇은 갑자기 판단 능력이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총을 안 쏠 수도 있는데 군인 로봇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하기로 했다는 건데 한국은 정말 그런 양심 있는 국가라 가지고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과연 그럴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과연 군인 로봇을 안 만들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트너 로봇입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기 좀 뭐해서 그런데 파트너 로봇 이게 굉장히 파퓰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 다음에 요리 로봇은 이미 파퓰러 되고 있는 추세고요. 자,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여기 나와 있지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로봇의 사용률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이 로봇 사용률이 제일 넘버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일 위에 게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은 뭐 하나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도입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전부 도입한다. 그러니까 그 통닭 그 튀기는 로봇이 미국에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가맹 점수가 수십 개가 있을 정도로 이 통닭 튀기는 로봇이 왜 이점이 있냐면 사람이 하게 되면 기름이 튀기고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다고 그래서 특히 여름 더울 때 그리고 겨우 이렇게 쓸만하면은 나가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로봇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밥을 기가 막히게 맙니다. 김밥을 로봇이 떡볶이도 만들고 이게 이미 이제 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가맹 점수가 수십 개 이상 되더라고요. 자,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에 관련됐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 게놈 프로젝트는 2003년도에 시작했던 이런 그 프로젝트인데 인간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약 한 13년의 기간이 걸렸고 돈은 한 30억 달러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이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서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입니다. 마치 DNA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같다 해가지고 이 Language of God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자녀분들한테 반드시 이 책을 좀 읽어보시게끔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서는 기타 치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자, 크리스퍼 캐스퍼 9이라는 것은 이런 유전자 정복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형아가 되고 암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을 잘라내서 건강한 DNA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기술이 크리스퍼 캐스퍼9 기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공헌이 지대하다고 그래서 제니퍼 도드나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제니퍼 도드나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김진수 교수가 훨씬 이거보다 정교한 것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실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김진수 교수 같더라고. 그런데 미국에 이거는 힘의 파워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제니퍼 도드나한테 밀려가지고 어쨌거나 이 DNA를 잘라내는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중국의 이 허지안쿠이라는 사람이 이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태아에다가 이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는 태아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 유전 형질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가고 평생 동안 이 연구를 하지 말라고 중국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유전자 형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루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가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아마 이걸 먼저 하는 나라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나라들이 따라 하게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병이 나서 선천적인 유전적인 병이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용인받을 수 있어요. 용인받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멀쩡한 아이한테까지도 이 유전자 가위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아이를 만들 수 있게, 좀 더 나은 아이라는 건 뭐냐면 시력이 좀 더 퍼펙트해지고 머리 색깔이 까만 색깔이 아니라 뭐 브라운 색깔이 되고, 눈동자 색깔이 검은 색깔이 아니고 파란 색깔이 되고, 대머리 인자를 가진 사람이 대머리가 아닌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크게 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IQ가 좀 낮은 사람이 좀 IQ가 높게 되고, 이런 멀쩡한 아이한테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될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언제? maybe 10년 내에. maybe 10년 내에. 이걸 보고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은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점들은 인간 생명의 신성성이 없어지는 거고, 배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배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인간 생명이 재창조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유전자의 영구적인 변형이 됩니다. 한번 변형이 된 유전자는 돌이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유전자가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 때 너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싸게 해주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책정하고, 이러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이미 이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해서 입장 천명을 했습니다. 입장 천명을 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입장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은 없더라고요. 기독교의 입장은요. 자, 이 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주의가 종교화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지나쳐서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돼. 인본주의가 지나쳐서 종교화됩니다. 인류 숭배를 하고 과거 신이 맡던 역할을 인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에게 충실해라. 자신을 믿어라.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종교화된 인본주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주의가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나 자신하고만 의논하면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최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불멸, 행복, 신성입니다. 자, 인간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이 인본주의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명 연장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 데이빗 싱클레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대가로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라이프 스팬이고, 라이프 스팬이라는 책을 썼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12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가 보니까 생존 회로를 떠받치는 분자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10%에서 40%의 수명을 연장을 시키고,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거, 줄기세포를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내 줄기세포를 떼내서 내 장기하고 똑같은 내 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장기가 망가지면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나노봇이라는 거, 몸속에 굉장히 작은 나노봇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청소하고 다닌다. 줄기세포라든지 크리스퍼9이라든지 냉동인간이라든지 이런 그 기법에 의해서 머지않아 120세 아니면 150세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인 교수 중에 박종화 교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 분야의 대가급 중에 하나인데 인간 수명 200세 시대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우리보다 한 10살, 20살 낮은 사람은 그야말로 120세까지 살고 150세까지 산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라는 책을 또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치료법이 나오면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한다고 그러시고 또 은근히 하시는 거 아니신가 몰라요. 자, 알토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토스라는 기업이. 이거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라는 사람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좌우지간 인간의 수명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노화에 대해서, 사람을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연봉이 100만 불입니다. 무조건 100만 불씩 줘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 10년, 15년 내에 이런 알약 하나 먹으면 한 10년 연장되고 20년 연장되고 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근데 미국에 보니까 트랜스 휴머니티 당이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티 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이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이거를 위해서 힘쓰는 당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걸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알코사라는 곳에 150명의 그 냉동인간이 보관이 돼 있어요. 정말 죽기 싫은 사람들이 앞으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냉동된 인간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되면 자기를 꺼내달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냉동인간으로 갖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150명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50명.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것도 보험으로 가능하답니다. 보험으로. 네. 여기 들어가는 게. 자, 수명 연장, 냉동인간, 인간 복제, 트랜스휴먼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냥 웃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과학 유전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사이보그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600만 불의 사나이 봤잖아요. 600만 불 사나이. 이제 그런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탄생하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보그입니다.
예?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할 수 있을 때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진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과 이런 책을 써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엄청나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데이터이즘입니다. 데이터 숭배교. 앞으로는 인간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 데이터 중요하다. 인간의 경험 필요 없다, 데이터 가져와라. 예? 그래서 데이터를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나머지 데이터를 숭상하는 데이터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면요, 사실 진짜 데이터는 정확한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죄 지역을 미리 가서 순찰합니다. 여기서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미리 범죄 지역을 순찰합니다. 잘 쓰여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쁘게 쓰여지면 또 한량없이 나쁜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려할 만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2029년에 기계가 마음을 가진다. 기계가 마음을 가진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기계가 마음을 가진다. 아까 그 미치오 카쿠라는 그 일본 출신의 과학자가 쓴 그 Future of Mind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계가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뇌를 통째로 업로드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뇌를 통째로 업로드한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재정의를 하기 위한 논의, 인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재정의를 또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 인간의 재정의를 해야 된다요. 어디까지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 태아 때부터 막 바뀌고 줄기세포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인간이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베이비 얘기했고요. 예? 자, 그래서 2049년에 영생의 시대가 오고 2099년에 지금 뇌가 제일 그 미지의 분야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2099년 정도 되면은 뇌에 대한 비밀이 다 파헤쳐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 남은데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화폐 혁명과 금융혁명, 인터넷 혁명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 년 만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오신 분들 아마 실감 다 하시죠. 은행 없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이 블록체인 그 지갑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인해서 은행이 생기는 겁니다. 공식적인 은행이 생겨요.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고리 대금업자를 증오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인적인 인플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글로벌, 박기호 교수님 강의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폐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온 겁니다. 화폐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오면은 그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아르헨티나처럼, 터키처럼, 여기 보면은 짐바브웨, 수단, 터키,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수리남, 예멘, 남아공, 이란, 이디오피아, 몰도바,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화폐가 되면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뱅크런 및 이런 거에.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을 쓰고 제도권 금융을 못 쓰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잔대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그 컨셉이 나왔고, 거기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선교지 사람들한테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를 암호화폐 지갑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블록체인의 금융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금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비능률적인 해외 송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비능률적인, 지금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이렇게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소모하고 200불 보내고 300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송금을 하게 되면 4초 만에 들어갑니다. 4초 만에. 그리고 송금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탑 10 컨트리, 지금 이 돈을 많이 송금하는 탑 10 컨트리를 꼽으라 그러면 인도가 전 세계에 나가서 벌어들이고 자기 나라에 송금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든지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송금하죠, 본국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이런 송금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4초면 들어갑니다. 4초. 이건 제가 실제로 실험해 봤어요. 4초면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제로예요. 자, 구호금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호금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수혜자에게 직접.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크립토 송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크립토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걸 송금을 해준 그 금액이 자그마치 2억 2,500만 불. 그래서 전쟁 후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여기 우크라이나의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크립토로 송금을 했습니다. 지갑 대 지갑으로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도 문 닫고 제도권 금융은 다 문 닫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를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가지고 유통 경로를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같은 거 굉장히 투명하게 이 유통 경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채, 고기, 음료 등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면 여기 중국의 월마트, 차이나 같은 데서 보시듯이 모든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에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핸드폰을 쪼이게 되면 이것이 원산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 손에 들어왔다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시대에는 굉장히 선명한 유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선언했습니다. 이미 블록체인을 쓰지 않는 업체로부터는 우리는 물건을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이것이 AI하고 결합을 합니다. AI하고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나무 같은 것도 블록체인으로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나무에다가 전부 칩을 깔아서 이것을 전부 관리합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자라는지 관리하는 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그루, 수천만 그루를 관리합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도 이미 이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교육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 교육하고 성적 관리하고 출석 관리하고 이런 모든 교육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해가지고 500만 명이 넘는 학생, 75만 명 이상의 교사가 이미 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성적 관리, 이 학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짜 학위, 각종 증명서 이런 가짜 학위가 난무하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제가 이런 강의는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투명성은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트랜스페어런트하다. 여러분들이 엘리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탐심과 권력형 부패가 어떤 일을 초래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은 성경에서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 여성입니까? 제가 사우디를 6번 갔다 왔다는데 사우디 여성이 이제 더 이상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눈만 가리는 그 히잡을 그동안에 쓰고 여성들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직업도 갖지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이제 그랬던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최근 5, 6년 사이에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히잡을 벗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완전히 벗어던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냐? 영국보다 큰 사이즈, 뉴욕의 33배가 되는 이 디스트릭 안에 이 디스트릭 안에 네옴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문명의 총화 도시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금액은 자그마치 2조 달러.
여기에 여기 이제 요 네옴디스트리의 제일 위쪽 부분에 신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네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자, 요게 미디안 땅입니다. 요게 미디안 땅이고 성경 출애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라인 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170km 구간에 폭은 2km, 이 구간 동안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여기를 500m 유리벽으로 세웁니다. 500m입니다. 500m. 500m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제일 높은 건물보다 훨씬 높은 건물. 그거를 양쪽에다 유리벽을 세웁니다. 폭은 2km. 요 내에는 탄소가 제로인 도시.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석유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석유를 안 쓰고 전부 태양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를 써가지고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도시를 만들고 요 내에는 섭씨 10도가 바깥 온도보다 낮게 만들고 그리고 전원 도시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원시 상태의 그 우림을 형성하는. 그럼 자동차나 이런 거는 어디 있냐? 자동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인 프로젝트를 건설을 해서 여기에 800만 명에서 900만 명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그 도시건설 프로젝트가 없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왜 제가 주목하냐면 과학기술 문명의 모든 첨단 산업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 업체들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 뭐 일본, 뭐 첨단 산업 업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총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총 본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 하나님이 40년 통치한 신해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해산.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표본이 동시에 교차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지역만큼은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적용 안 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잡 다 벗고 아마도 여기에 나이트 클럽이 생기고 술도 팔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서방 사람들이 가나요? 800만 명을 거주하겠다는데. 그래서 이 은혜 한인교회처럼 전 세계 선교를 리드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우디에 주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야드에 갔을 때, 리야드에 2년 전에 갔는데 지하교회가 200군데가 있습니다. 리야드에. 한인 선교사 가정이 한 부부가 계시고 전부 나머지는 미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들인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리야드에 200개 교회가 있어요. 사우디가 완전 열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마도 땅끝까지가 사우디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사우디의 그 이슬람의 총 본산인 여기가 복음화가 되면은, 근데 거기에 시내산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예? 여기에 전략적으로 신경을 안 쓰면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예?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이런 그 왕실의 왕 가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서 응급 그 의사로서 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쉬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왕자와 공주 중에, 굉장히 왕자와 공주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왕자와 공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우디가 구멍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선교지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다른 곳으로 가게끔 기도하시는 분은 사우디를 반드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4가지의 주요 프로젝트인데
완전히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최첨단의 유통 도시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29년도에 이미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여기에 이제 인공 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우디에서 인공 동계올림픽 스키 뭐 이런 거 한다는 거 상상이나 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우디에도 시내산에도 눈이 옵니다. 1월 달에 눈이 와요. 예, 우리가 사막으로 굉장히 더운 것만 생각했는데 시내산에 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연관짓는 문제, 이게 결론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유보를 하겠습니다. 결론에 대한 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과학기술 문명에,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물으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해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기술 시대에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놀랍게도 출애굽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허구인 것으로 이미 판명을 냈어요. 여러분들은 출애굽이 전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믿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자들은요, 이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주류 학교의 학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책을 막 10권씩 내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은 허구다, 출애굽은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수십 년 동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시내 반도를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40년 동안 지냈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냐?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옵니다. 특히 1967년도에 6.1 전쟁 이후에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성경학자, 역사학자 다 동원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뒤진 결과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입니다. 고로 출애굽은 허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있는 사람, 특히 그런 식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류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냐면은 엉뚱한 데를 뒤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 반도에 엉뚱한 데를 뒤졌기. 사우디에 가면은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엉뚱한 데를 수십 년간 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엉뚱한 연도를 뒤졌습니다. BC 125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람세스 2세 때 그때를 뒤졌는데 연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았다는데, 이 새로 대두되는 학설은 BC 1446년에서 BC 1447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난 게 맞다라고 다시 상고해 보니까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손이라든지 후대 사람들한테 이 과학기술 문명시대 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이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합리적으로 자기가 언더스탠드가 돼야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의 진리성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거증하고 검증하고 정말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내일 강의 때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